네, 찬성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전략산업 공급망 내재화, 자국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노동 환경 이슈 통상 의제화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PF 국제기구 창설, IRI 국내법 발효 등의 움직임 모두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저희 측은 첫째, 적극 참여를 통한 한국 주체성 증가, 둘째, 미국 우방국과의 무역적, 외교적 관계 고려 필요성, 셋째, 미국의 현 기조가 관철될 확률의 확실성을 근거로 해당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 측이 생각하는 적극 참여의 정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참여가 아닌 체념일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적극 참여라 함은 공급망 실태와 한국의 입장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및 타국들의 제안을 활용하고 실리를 주는 구도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태도입니다. 더불어 공급망 재편 논의가 배터리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에 보다 외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폐포 협의체의 존재와 제조 과정상의 현실적인 협력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는 결코 최근에 시작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리쇼어링, 탈중국화를 통해 디커플링을 시도했고 그 기조는 정권 이념성과 무관하게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본질은 미국이 단기적 비효율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주도로 무역 질서를 개편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현재의 양자택일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 혹은 회피한다고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대중국 정책이 글로벌 시장을 흔들면서 우리나라 또한 선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반중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독소 조항이 포함된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에 손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해당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중국 시장에 투자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보조금을 받게 되면 향후 10년간 중국 공장에 투자 확대를 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에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추가 설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품 제조 능력 상실을 의미하며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량이 많은 우리나라 경기 침체와 산업 부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예기간 이후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IRA의 경우 현재 유예기간 덕분에 혜택을 받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소재 부품의 조달 요건, 차량 가격 상한제, 차량 구매자 소득 요건 등 많은 공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국 기업들도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은 과한 요구 조건을 내걸 뿐입니다. 셋째, 동맹국 간 위기된 메커니즘이 없어 세계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망의 구축은 미국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며 동시에 프렌드 쉐어링을 강화합니다. 특정 공급망에만 적극적으로 투자와 산업 연결을 이어갈 경우 추후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협력국의 공급망이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경쟁자이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미국 주도 공급망은 FTA를 맺은 특정 국가의 정세, 경제적 문제에 의해 공급망 협력국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게 되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불안한 수요와 정세 상황도 물론 문제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 또한 전 세계 불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서는 이미 미국의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을 99%, 침체 수준은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도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미국의 금융위기라도 온다면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주협력국, 즉 한국, 일본, 대만의 공급망 상황까지도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을 텐데요. 찬성 측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또한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상 네트워크의 시간적 소요가 많이 할애된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가 타격을 받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중국과 리튬 화합물 생산, 그리고 모로코와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각종 산업에 사용하게 될 핵심 광물 조달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니켈 혹은 리튬 생산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수준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아르헨티나는 포스코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리튬 자금화 추진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면서부터는 이러한 국가들과의 교류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IRA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큰 손해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FTA 관련 조건에 대해 예외 조항을 인정받기 위해서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솔직히 국제사회에서 건강한 국제사회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 먼저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 과연 저희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논점은 미국의 경제 상황 악화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증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와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리튬 배터리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측면에서 IPEF에도 가입해 있는 그리고 한국과의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호주와의 관계를 짚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리튬 관련된 생산량을 중국으로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량 중국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호주가 중국에서부터 받아오는 것을 다시 대한민국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호주 또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IPEF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 만큼 우리도 호주와의 직접적인 공급망 타격 개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동맹국 간 위기 대응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IPEF 필러 2번,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타결된 공급망에서 짚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맹국 간 공급망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커니즘이 없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SML에서 만든 노광 장비는 사실상 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EUV 노광 장비 획득에 있어서 타국에 비해서 뒤처지게 될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이 되지 않을지, 또 이것이 잠재적인 위협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반대측의 대안이 궁금합니다. 네, 반대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편 참여일 때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긴밀한 연결로 타격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생산 기지가 타국에 있어서 생산 기지가 타국에 있어서 타국의 영향으로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지금 WTO는 불능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신통상 규범 합의가 어렵다는 점, 분쟁 해결 체제의 훼손, 그리고 비시장 경제의 규범 정확성 문제가 디지털 친환경 분야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통상 규범이 WTO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 해결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향후 안전장치 없이 미국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입증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미 주도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가진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서 중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한국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성무료 국가의 투자 제한 조치, 인도, 유럽과 같은 다른 생산기지 확보를 하는 등의 지원 방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이 있는데 우리에게 좀 중요한 중국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서 미국 주도 공급망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또한 메모리 파운드 서비스가 향후 AI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3나노 반도체 양성을 시작하였고 SK 하이닉스는 고객 맞춤화 전략을 통해서 HBM D램을 시장을 점유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반도체 수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저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또한 되짚고 싶습니다. 최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AI 최적화 칩 요구로 인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의 경쟁력은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말은 곧 한국의 결정권이 기존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내놓으면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거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이에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과의 딥커플링은 중국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제재만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WTO 체제의 불능을 짚어주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IPEF 등 아태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가져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대응은 외교적 차원에서의 주도적 대응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동안 저희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데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인론 세 번째에서 프렌드 쇼어링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협력국과의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아태 지역 수출 주도형 국가가 모두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격상하고 있고 미국은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베트남 반도체 전문가 양성에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사실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지금 전부 적극 참여를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다가는 이 협력망 관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프렌드 쇼어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가 자체 모델을 활용해서 분석한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과 중국이 동맹국 중심의 프렌드 쇼어링에 나설 때 한국 GDP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6.9% 정도 감소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AI 최적화 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충분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충분히 미국에 발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어떠한 경제 동맹을 맺고 싶다기에는 너무나 정치적인 의도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수출 제도에도 다분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지난달 개정된 BIS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중국에 수출 가능하도록 했던 반도체의 성능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성능 반도체를 기존부터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만 성능을 낮춰 제작하는 우회 조치 또한 불가능하도록 새롭게 개정안을 추가한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미국 내 기업에만 적용되어 있는 문제지만 앞으로 공급망 재편을 시행한다면 다른 FTA 체결 국가에도 이러한 성능 제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정치 의도만 반영된 규정을 우리나라도 강제로 따라야 하게 된다면 이 공급망 재편의 안보의 의미는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수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공급망 재편은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는데 이는 결국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면 생산 비용과 거래 비용 추가 발생으로 최종 완제품 가격이 뜁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타격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밝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AI 칩 최적화 요구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가질 수 있다고 언급드렸습니다. 그 점 양지하셔서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FTA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IRA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부담 더 커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IRA는 현재 FTA에 준하는 여러 가지 협정 또한 이 IRA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과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광물 관련 협정 조약을 맺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더욱더 넓어져가고 있는데 이 점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면 커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투자를 포기하는 건 큰 손실이다라고 첫 번째 인물에서 말씀해 주셨고 방금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확대가 제한되는 것은 10년간 10%로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첨단 설비의 반입까지 금지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교섭을 통해서 첨단 설비의 반입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도 가능하고 첨단 설비를 통해서 부가가치의 추가적인 생산 또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IRA의 보조금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한 조치의 골자 자체가 보조금의 몰수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공장을 유치하여 보조금을 통해서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반도체 기술 경쟁력은 수율 제어와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V와 같은 노광 장비가 있어야지 이런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인데 반대측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공급망 주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ASMR과 같은 노광 장비에서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더욱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질문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예 기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는 VEU 승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기존 수출 하지만 이 VEU 승인은 기존 수출 통제 조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제한 조치에 어떤 완화를 불러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협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공급망 재편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IRA의 경우 현재 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혜택을 받기가 더욱 쉬운 상황에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부터 소재 부품의 조달 요건, 차량 가격 상한제, 차량 구매자 소득 요건 등 많은 공제 요건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특히 소재 조달 요건에 대해서는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산출된 광물만 사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EU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생산량은 물론이고 부품 작업률까지도 매우 낮은 상황에 있는데요. FTA 시장 내에서 채굴 가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장비 하나만을 들여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거대한 손실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서 계속해서 혜택을 받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려면 기술 격차 유지가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견제보다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같은 경우에는 견제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때문에 발전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D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중국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돈을 R&D에 투자하는 방향이 우리 산업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서서 교섭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고 현재 혜택을 받기 좋은 유예기간 조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조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교섭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또한 기술격차 해결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까 짚어드렸듯이 미국과의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견제가 아닌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견제가 우리가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여러 가지 리튬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망 활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더불어서 중국 정치 압박을 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한국과 경제 동맹을 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전혀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동일한 것이나 징배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양자택일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의 협력을 주도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리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IRA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간에 거대한 북미 자동차 시장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적용하려면은 그 참여와 무관하게 리튬 자체를 중국에서 조달하면 안 되고 이에 따라서 IFEV를 중심으로 해서 리튬 생산망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중국의 리스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EU 언급하셨는데요. 미국의 지금 IRA에서 배터리 관련 예산은 모두 기후위기 관련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EU 또한 공급망 재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때 이 원론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EU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 EU의 현재 정책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중국과의 탈중국화는 노리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더 많은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이용 확대가 자국 자동차의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타국과는 달리 오히려 수입과 수출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 경쟁력 또한 우리나라가 크게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인데요. 발전을 등한시하고 확실하지 않은 이런 앞으로의 이득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침체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일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를 향한 견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향후 무역의 다양한 변수 속에서 그 우리가 한국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에 대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이나 중국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적극 참여 외에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IRA 같은 경우에는 국제규범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부 조항 같은 경우에는 자국산 소재 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 우대화 조치인데 이게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위반 규정을 계속 따르게 되면 추후에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잃게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이득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불공정 조약을 계속해서 따르게 되면 이 국내 기업도 언제든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견제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민국이 언제든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려는 IPF 무력화 그리고 우방국 노선 이탈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류의 우려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여태껏의 외교 정치적 기조를 보았을 때 기우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EU가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위해서 중국과의 교류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EU가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한 공급망 관련, 특히 환경보호 관련해서 규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현재 중국과 한국이 맺고 있는 현실적인 외교 관계가 그야말로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대중국 의존도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 공급망을 다변화하기에 적기일 따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 공급망 다변화를 타개해 나가야만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언제고 을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결론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적극 참여보다는 R&D 기술을 개발하거나 한국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등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공급망 주도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되 미국과 한국이 연계된 부분에서는 그 안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 교섭력을 활용해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양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 측 참가자분들과 청중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공급망 재편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찬성 측에서 언급하신 과의존 상태 해소나 국내 산업이 앞으로 맞게 될 밝은 미래에 대해서는 저희 반대 측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망 재편안으로 과연 이러한 가치를 정말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공급망 재편에 참가할 때 우리나라는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반도체 수입국에게 60% 이상의 물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독보적인 생산량을 자랑하는 공장 또한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규범까지 위반하는 이 규칙을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선진국의 암묵적 강요가 담긴 독소조약을 따르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강대국만 이익을 보는 구조를 지지하게 됩니다. 제조 문화가 약한 미국에 손수 공장을 지어주게 되고 기술과 추가 이익은 고스란히 타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섣부른 참여를 통해 각종 문제에 휘말리기보다 내수 산업보호문화를 먼저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선택적 전략을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적합한 태도일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공급망을 또다시 강대국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구축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 대신 제2의 과의존 국가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은 맺은 말에서 계속해서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은 탈중국화 면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반드시 양자택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반대 측의 좋은 주장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단순히 양국 패권 논리로 해석하기 어려운 전 세계적 요구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함이고 또한 앞서 짚어주셨듯이 WTO의 불능 그리고 코로나 당시 증대했던 공급망 변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함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 아니냐라고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 측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무시하고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더 높이는 위험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3년새 대중국 수출 비중은 앞서 짚어드렸듯이 11%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 소재 의존도와 높은 핵심 기술 확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한국과 호주와의 관계에서 짚어드렸듯이 핵심 소재 의존도 충분히 공급망 다변화로 저희는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배터리 패널 시장을 볼 때에도 2020년 하나솔루션이 중국의 덤핑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탈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R&D에서 베트남과 미국 간에 지금 투자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나라의 기술도 조금 더 기술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집약된 배터리 패널을 만드는 것 위주로 재편된다면 한국은 충분히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명시적인 이득과 전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적극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유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보고 이 해당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